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모듈 C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서브젝트 5네요. 네, 고객 만족 그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고객 만족 경영의 정의, 그러니까 출제가 굉장히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대비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고객의 기대와 만족 수준을 조사하고, 그죠?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찾은 불만족 요인 개선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객 만족 경영을 잘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고객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만족을 한다는 것과 충성을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네,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족은 마인드입니다. 근데 충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그냥 만족했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충성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객 만족 또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이 단계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충성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만족하는 고객을 100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충성하는 고객을 20명을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요, 되게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라기보다는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추천 많이 해주고 주변에 많이 신규 고객도 데리고 오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준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 비용은 감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에 모두 들어갑니까? 그렇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내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런 장점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한테도요, 어때요?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재 고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의 이미지라는 거는 꼭 그 기업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A라는 기업이 되게 기업 이미지가 좋은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고객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느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B 모듈에서 CEM, 고객 경험 관리에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로서 고객 만족 경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적인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요건입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CEO가 제일 중요합니다. CEO가 다 됐고 고객 만족 경영이고 뭐고 매출이나 올려라, 영업이나 잘해와라, 이런 마인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CEO가 일단은 고객 만족 경영을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에 대한 선포가 이제 필요하고, 그가 먼저 해야지 어때요? 그 중간 관리자들도 하고 밑에 직원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조직 문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 경영, CS는 CS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CS 팀이 아니고 전 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거 진짜 이상으로도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객들이 정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 시스템,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성과를 잘 내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직원들이 훨씬 더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접점 중심의, 기업 접점 중심 아닙니다, 여러분. 고객 접점 중심의 세부적인 접점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혁신적인 프로세스 기법도 우리 C-모듈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PDCA라는 것들도 있었고, 식스시그마라는 부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TSQM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전사적인 고객 만족 관리, 고객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었고요. 리엔지니어링, 계속 끊임없이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 기법들을 적용해서 어때요? 고객 만족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요. 고객 만족 경영은 기존 고객 개발에만 기여합니까? 아니죠. 우리 회사를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잠재 고객부터 해서 신규 고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앞으로의 가망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 여러분들 요거는요, 진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서비스 마케팅 트라이앵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우리 비모듈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업이 직원에게 하는 마케팅을 뭐라고 합니까? 내부 마케팅.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고객한테 하는 마케팅을 외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이 직원한테 마케팅을 잘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면 직원들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마케팅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가로 넣기 왜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이러고 중간중간에 채워넣는 그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약간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덱스의 PSP 철학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페덱스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그 물류, 택배 그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PSP 철학이래요. 자, 그게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직원들이 누구에게?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서비스를 잘 받아서 우리 회사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수익으로 기업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익이 다시 이제 누구에게 옵니까? 그렇죠. 직원에 대한 재투자로 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보상이 가든 혹은 뭐 직원들한테 뭐 교육을 많이 시켜주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또 나누게 되면 직원들이 또 만족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페덱스의 사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PSP라는 부분, People, Service, Profit이라고 해서 이 앞글자를 따서요. 이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 고객 확보 전략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충성 고객이 많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충성 고객이 많으면 다른 회사가 감히 넘보질 못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럴까? 일단은 충성 고객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 이탈하지 않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의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새롭게 계속 생겨나서 우리 회사를 공격을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 회사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산업에. 그러니까 경쟁자가 함부로 오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고객들이 다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자, 일단 충성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죠? 재구매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다른 경쟁 업체가 아무리 꼬셔도요, 동요하지 않는데요. 동요하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쉽게 전환하거나 이탈하지 않는 고객. 그 다음에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객이죠.
그래서 가격이 약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약간 올렸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동요하지 않는 그런 고객. 그 다음에 이 충성 고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포괄적 제품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A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요. B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A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주력 상품과 B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주력 상품,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충성 고객이 아니신 분들은요,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유명한 제품만 골라서 쓰거든요. 근데 충성 고객이신 분들은요, 이 유명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포괄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화장품도 여러 가지 한 회사에도 라인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양하게 한번 써보는 이런 형태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의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회사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 얼마나 많냐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로요. 뭘 많이 쓰냐면 NPS, Net Promoter Score라는 순추천 고객 지수라는 거를 씁니다. 사실은 NPS는요, 여러분 일반 고객 만족도 조사의 어떤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객들한테 디테일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회사가 충성 고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뭐 가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뭐 우리 회사의 뭐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은 네,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NPS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을 친한 친구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되게 좋다라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 저 친구한테도 되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어때요? 질문 자체가 훨씬 더 디테일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추천하시겠습니까를 했을 때 네라고 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우리 회사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표가 뭡니까? NPS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연결형 문제로도 또 출제가 잘 되니까요. NPS가 뭔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고객 가치란 적은 투입 비용으로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은 가치, 우리 이거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가성비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업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씁니다. 가치 혁신과 비용 혁신을 쓴다. 일단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가치 혁신과 뭐 절차 혁신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자, 가치 혁신이라는 거는 지금 고객한테 주는 것보다 어때요?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더 혁신적인 것들을 주는 어떤 활동들이 되겠고요. 자, 비용 혁신이라는 거는 고객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성비, 가성비가 되겠죠. 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거 잘 나오더라고요. 이 고객 가치 연장. 요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간혹 되고 있는데, 자, 고객 가치 연장이라는 것은 기존 고객 가치의 접점을 서비스 이용 전, 중, 후. 전, 비포 서비스, 중, 온 서비스, 이용 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새로운 혜택 추가적인 제공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항공사에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 비즈니스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외국에 나가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막 24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고 나면은 본인이 너무 이렇게 쩌든 모습이 있으니까 어때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자기의 옷매무새나 이런 부분들을 단장하고 어떤 고객을 만나러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때요? 항공사 안에 어떤 샤워부스라든지 화장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파우더룸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어때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뭐 마련을 해줬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고객 가치 연장.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도 그죠? 뭔가를 가치를 조금 더 주는 그런 활동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고객 가치 연장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삼각형, 서비스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 삼각형은요, 요 그림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칼 알브레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칼 알브레이트. 자, 칼 알브레이트라는 학자는요, 서비스 아메리카라는 그런 책에서 이 모형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다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고객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에도 고객지향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때도 고객지향적으로,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다 고객지향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삼각형이 뭔가 서로 간에 계속 선순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도 여기 지금 해당되는 용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칼 알브레이트의 삼각형에 이어서 서비스 그 지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서비스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의 절차, 경영 철학,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객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전사적인 분위기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특히나 서비스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쓰는 이 일이 과연 고객 만족과 어떤 연결이 되지? 어떤 연관성이 있지? 혹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임원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용도로만 쓰고 있진 않나? 근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고객을 위한 일이 아닌 윗사람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때요? 서비스 지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에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되게 이제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많이 줄여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고객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재설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우리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거는 고객 서비스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죠? 그리고 서비스 지향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대적인 개념. 이거는 사실 모든 서비스의 계속 특징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뭔가 막 정답이 있는 약간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성이 높을수록 어때요? 경쟁자와의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 지수의 이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CSI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 고객 만족 지수.
되게 유명한 것들 많죠? CSI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KCSI, 한국산업고객만족지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NCSI 뒤에서 배울 건데 국가고객만족지수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고객만족지수의 일단 정의 출제 잘 되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고객, 이 서비스를 직접 받아본 고객, 그러면 잠재 고객이나 유망 고객은 이거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나 혹은 기존 고객들 혹은 충성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의 정도를 모델링에 근거하고 측정하고 계량화한 지표를 우리는 CSI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시험에 얘 엄청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자, 고객만족 지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계속 측정해야 된다,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자, 계속 측정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는 일단 CSI 고객 만족도 조사를요, 뭐 상반기, 하반기에 2번 나눠서 하는 회사도 있겠죠? 하지만 분기별로 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4번 정도.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자, 우리 회사가 분기별로 4번 했으면요, 올해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했던 자료가요, 내년에 쓸모가 있을까요? 뭐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은 변화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새로운이 아니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또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번의 조사만으로 고객을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그죠? 자, 정량성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우리 배웠었죠. 수치화하는 거예요. 통계. 숫자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치나 통계로 나와줘야지만 어때요? 객관성을 답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확성의 원칙. 뭐 100%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 3가지 질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사 대상의 표본 이런 것들이 적당한가? 표본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죠? 예. 조사 항목이 경영 상태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이 실제로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여러분 신뢰성의 원칙, 뭐 다른 원칙들이 들어가면 틀린다 앞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잘 봐주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미스테리 쇼핑. 여러분들 미스테리 쇼핑은 우리 비모듈에서도 한번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뭐였죠? 그 마케팅 조사에서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고객인 척 가장하고 고객인 척하고 직접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내고 기업들은 그것을 경영활동에 적용하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는요, 물론 훈련받은 전문 요원들이 너무나 잘 하겠지만 이 5가지 요건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좋은 미스터리 쇼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직원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근데 직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알거든요. 예, 저 사람이 그냥 일반 고객인지 아니 쇼퍼인지를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명찰 같은 거를 갑자기 쳐다본다든지 그죠? 그래서 사실 미스테리 쇼퍼는요, 이렇게 시선 처리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원의 명찰을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항상 우리 쇼퍼들은 어때요? 마지막에 이 직원의 이름을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찰을 이제 보는데요. 그 시선을 보고서는 직원들이 쇼퍼구나라는 거를 알고 앞에 직원들한테 막 다 알려준다든지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혹시 나의 너무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A라는 평가자가 있고요. B라는 평가자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A라는 평가자는 이 직원을 80점을 줬고요. B라는 평가자는 50점을 줬으면 이거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을 위한 장문 능력, 글쓰기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보고서를 항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관찰한 부분들을요, 다 보고서에 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서 작성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 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스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마감 시간, 보고서 제출 시간 같은 거를 준수하는 뭐 계획 능력 아니면 시간 관리 능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고객 만족 지수 NCSI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NCSI라는 거는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약자이고요. 국가 고객 만족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만든 거냐면 지금 이 자격증을 만들어낸 어디예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든 그 다음에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우리나라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만족도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금 183페이지에 국가 고객 만족 지수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NCSI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대기업,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런 경제라든지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파악하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뭐 품질 경쟁력,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전체 간 업종 간의 고객 비교가 가능하다. 외식업이면 외식업, 금융이면 금융, 관광이면 관광, 같은 산업 내에 비교가 가능한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이종 업계까지도 비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거 동종 업계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요즘은요, 여러분 같은 산업군이 아니더라도요, 전혀 다른 산업에서도 어때요? 뭐가 가능하죠?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산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전통적인 그 산업 방식에서는 이 업종은 이것만 어떤 시스템만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요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NCSI를 이제 설문을 이제 받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CS 개선을 위해서 고객의 어떤 관점, 고객의 시각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맞는 고객 만족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수립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수익률, ROI, 투자 수익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투자 대비 기업의 미래 수익률 ROI를 예측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미래 수익성을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조금 돕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시험에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공급자는 아니고요. 고객입니다. 고객. 그래서 NCSI를 잘 했을 때 요러요러한 경쟁력이 있더라라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NCSI는요, 여러분들 이 밑에 우리 184페이지에 그림을 보고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에서 출제가 좀 잘 되는데요. 일단 선행변수라는 게 있고요. 후행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선행변수라는 건 뭐냐면, 자, 왼쪽에 고객 인지 품질과, 그죠? 고객 기대 수준과, 그 다음에 고객 인지 가치,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인지 가치에서 뭐가 있냐면, 품질 대비 가격 수준이 어떤가.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어떤가.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인지 품질, 고객 기대 수준, 고객 인지 가치, 그 다음에 품질 대비 가격 수준, 가격 대비 품질 수준. 이게 뭐예요? 선행변수예요. 선행변수. 요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선행변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넣고 고객 만족도, NCSI 이걸 측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고객 불평률이라든지 고객 충성도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후행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기대 수준 세 가지에, 그쵸? 이거 두 가지 추가하고 고객 불만 충성도는 후행 변수다라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요. 이 구조를 눈으로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고객 만족 지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 고객 만족도를 비교하는 건가요? 아니죠. 동종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종업계까지도 다 포함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NCSI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6페이지 경영 전략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 전략에 대한 정의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영 활동 계획이래요. 현재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어느 정도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인식해서 경쟁자와의 차별적인 프로세스, 차별성을 갖기 위한 반복적인 프로세스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 경영 전략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보통 경영 전략은요,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전략이죠. 자, 기업 전략은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기업의 어떤 사명을 정의하고, 기업의 어떤 비전 제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사업의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그죠? 그 사업 단위들 사이에 어떤 연계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큰 그림, 전략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 모델 같은 거를 좀 세우시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 모델을 이제 세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회사의 과 다른 회사, 경쟁 기업과 경쟁할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기능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부별로, 부서별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인사팀에서는 무슨 일을 할 거야? 연구개발팀에서는 뭘 할 거고, 재무관리팀에서는 뭘 할 거고, 생산 마케팅팀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 출제 잘 되니까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 뭔가 그 산업 환경을 이제 파악하는 것 중에서요. 큰 그림에서 이제 파악하는 그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SCP 모형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이클 포터의 5대 세력.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출제도 잘 되기도 하고요. 파이포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클 포터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산업은요. 경쟁을 계속하고 서로 간에 견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발전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나쁜 것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전략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협이 되는 5가지 요소 우리가 좀 견제하고 챙겨주어야 하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5가지 요소로서 여기 지금 잠재적인 신규 진입 그다음에 대체제,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기존 사업자 5가지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재적인 신규 진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킨집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치킨집의 잠재적인 신규 진입은 뭘까요? 위협이 되는 요소.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떤 치킨 브랜드가 앞으로도 나오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나올 만한 새로운 치킨 브랜드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치킨집들은 어때요?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들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째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치킨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도 어때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치킨을 이제 야식으로 많이 드실 텐데 야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치킨을 만약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요, 뭐 찜닭을 드실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치킨보다는 나는 그냥 훈제, 뭐 오리, 뭐 이런 거를 뭐 먹을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이 다 뭐가 돼요, 여러분? 대체제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 되는 제품들.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 건강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피 대신에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하고 같은 지금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구매자의 협상력은 뭐냐면요. 고객이 어때요? 견제 세력이 되기도 해요. 고객이. 고객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개인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기업 고객이 되기도 하겠죠. 고객 같은 경우는요. 치킨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객들은요.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저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다른데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고객들은 저렴한 곳으로 이제 간다라는 건 거죠. 예. 혹은 고객들이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에어프라이어로 집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그 닭 같은 거 구워서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에어프라이어를 사서 집에서 치킨을 쉽게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판매하는 치킨보다 더 맛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구매자도 어떻게 보면은 위협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자의 협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치킨을 공급하는 공장, 생닭을 공급하는 공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뭐 축산업에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공급자의 협상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생닭의 원가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 치킨집 사장님은 되게 부담이 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쟁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사업하고 있는 치킨 브랜드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치킨 브랜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5개의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 경쟁하게 되는데 그 경쟁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들끼리 뭐야 계속 경쟁을 해야지만 산업은 발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형은요 진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모형, 5포스 모델이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게 나왔는데요. 자, 초과 설비를 증설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기업 간의 경쟁에 의한 위협은 높아진다? 맞죠?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좀 틀린 거 고쳐볼까요? 자,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시장에 잠재적 신규 진입 위협이 어때요? 이거는 높아진다가 맞죠? 네. 자, 대체제가 존재한대요. 대체제가 존재하면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지죠. 네. 구매자라는 건 개인 고객, 기업 고객 높아져서 수익성이 오히려 어때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진다. 자, 구매자의 산업 내 공급자 변경 시 전환 비용이 낮아지면 구매자의 협상, 자, 전환 비용이 낮은 거는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죠. 고객들이 쉽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회사를. 자, 구매자의 협상의 위협이 어때요? 높아지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자가 제품 차별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그 닭을 아까 제공하는 그런 공장에서 제품 차별화를 하고 있을 때 공급자 협상에 대한 위협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은요 진입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비스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가 막강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자,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죠. 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기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회가 적습니다. 제품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겠고요. 자, 고객 충성도를 달성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구매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 정말 뭐 막강한 되게 차별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비스 산업은요 소규모 기업이 많다. 1인 기업, 소상공인, 그죠? 아까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퇴출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처럼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기도 해요. 네. 근데 이런 제조업처럼 시설 투자가 많이 되는 곳들은 퇴출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한번 하면 그만두기도 쉽지 않은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출 장벽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출제 잘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차원의 미시적인 분석.
좀 작게 이제 좀 좁게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왑 분석이죠. 여러분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스왑 분석은 사실 진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만한 모델인데요. 일단 이 S가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죠. 강점, 그 다음에 weakness, W는 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뭐예요? 기회, O, 그 다음에 threat, 위협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요. SWOT라는 걸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강점, 기회라고 해서 뭐 SO 이렇게 표현하지 해주지 않거든요. 다 설명이 안 들어갈 수 있고 SO 전략이다, ST 전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를 이제 아셔야 되냐면요. 자, 일단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죠? 이게 뭐예요? 내부 환경이 됩니다. 내부 환경. 그 다음에 O하고요. T가 뭐가 돼요? 기업의 외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처해져 있느냐를 보고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는지가 예시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SO 전략을 쓰는 곳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강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주변에 기회도 널렸어요. 그럼 어때요? 정말 최고의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전략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네. 어때요? 사업 영역 이제 막 확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시장 기회를 선점이겠죠. 선점. 시장 기회를 선점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에 지금 주변에 위협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뭘로 이겨내자? 우리 회사의 강점으로 이겨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강점으로 외부의 위험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뭐 혁신운동이라든지 구조조정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WO는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약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회사 외부의 기회를 많이 활용해보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신사업을 좀 진출한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전략들이 될 수 있겠고요. 자, WT 전략은 뭡니까? WT 전략은 지금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거죠. 가뜩이나 지금 약점도 되게 많은데요. 주변에 위협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기업이 약간 몸살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철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어떤 지금 전략들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스왑 분석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왑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요. 그렇죠. TO 전략 이런 거 있었나요? 책에 아예 없는 내용이죠. 네, 정답은 4번이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전략 및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크게 우리 책에는 5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 차별화 전략, 다각화 전략, 틈새 시장 전략 5가지.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자 이거예요. 저렴한 가격,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가 우위 전략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일까요? 그렇죠. 저가 정책을 선호하는 고객들, 저렴한 가격이 나한테는 높은 가치인 고객들이 원가 우위 전략을 선호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 원가를 낮추고 공정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인다. 누구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계속 최저가를 제시하는 그런 전략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데들이 어디예요? 저가항공사. 네, 그죠? 저가항공사들이 원가 우위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생필품들 되게 저렴하게 파는 그런 회사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가 우위 전략의 한계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고객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저가 제품은요, 편의품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목표 고객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쓰는, 누구나 다 그냥 쉽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자, 시설의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 서비스에 공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기계로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시설의 투자 비용이 서비스 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가 전략은요,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 품질이 되게 안 좋을 수 있겠죠. 싼 맛에 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로 범용 상품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용 상품. 그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 뭔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원가 우위 전략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원가 관리 및 비용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사실은 원가 우위 전략은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격 이외에 다른 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우위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잘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기업이 원가 우위를 잘 쓰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최대한 단순화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매뉴얼 잘 구축해 놓으셔야 되겠죠? 고객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셀프 서비스, SSTS 기억하시죠? 고객이 셀프 서비스를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대면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직원들이 어때요? 일관성 있게 매뉴얼대로 똑같이 응대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 시키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의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목표 고객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비용 발생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자, 두 번째가 집중화 전략입니다. 집중화 전략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세분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공략하면 좋겠지만 우리 회사는 매력 있는 시장 한두 개만 우리가 딱 공략을 할래, 요거예요. 그러면은 집중화 전략은 어떤 곳에서 더 많이 써요? 대기업에서 많이 쓸까요? 오히려 소규모의 기업들에서 많이 쓸까요? 그렇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하기에는 비용이 되지도 않고요. 차라리 매력 있는 시장 한두 개만 딱 집중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 몰빵하겠다. 약간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어떤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자회사는요, 밥솥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밥솥으로 유명한 거기 아시죠? 예. 근데 거기는 분명히 땡땡 전자예요. 그쵸? 땡땡 전자인데 밥솥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전자회사긴 한데요. 헤어드라이기나 우리 고데기 같은 이런 헤어 제품만 딱 만드는, 그래서 이거 유명한 회사 딱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딱 브랜드가 생각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화 전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중화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는 기업이 경쟁자와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이 곳은 다르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주는 거예요. 아, 뭔가 차별화가 되었네? 되게 유니크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차별화 전략 되게 잘 쓰는 회사 중에 하나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 집에 있는 중고 제품 판매하는 마켓 어딘지 아시죠? 땡땡 마켓. 당신의 집 근처에서 뭔가 판다. 이런 거 정말 차별화 전략 정말 잘 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에서 차별화 전략은 무형 요소를 유형화한다. 그 다음에 표준 제품을 최대한 고객화를 하는 거죠. 맞춤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 서비스 직원의 훈련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그 차별화된 서비스가 전달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인식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고객들이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이거 해도 되나? 괜찮나? 라는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필요합니까? 품질 통제도 필요합니다. 왜? 어쨌든 우리 회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전략으로 지금 승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얘를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품질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약간 어때요? 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서비스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화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 B모듈의 멀티 마케팅 전략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는 유지한다 하면서 동시에 시장 내의 다른 산업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거 제가 예시 들었던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유소 안에 편의점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멀티 마케팅. 그런 거 다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가치,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이 이제 다각화 전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전략은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소규모의 기업에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네, 그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수 시장의 수요를 집중적으로 만족시키는 거고 평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 이런 것들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나와 있죠. 마케팅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실행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창업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어때요?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투자해서 기술력을 좀 확보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5페이지 보시면 STP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한다. 1단계. 네. 그 다음에 T, 타겟을 정한다. 목표 고객을 설정한다. 그 다음 P 뭐예요? 포지셔닝을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TP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가장 먼저 뭘 한대요? 시장을 쪼갠대요. 왜? 시장을 안 쪼개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마케팅 하나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쪼개보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쪼갤까요? 나이로 쪼갤 수도 있겠고 20, 30대 무슨 층, 40, 50대 직장인층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고 직업으로 쪼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소득 수준으로 쪼개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일단은 쪼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타겟을 공략할지,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을 쓸지가 더 구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할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타겟팅이죠.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 있는 시장이야? 이걸 분석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고객들을 선정하는 것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래요?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포지셔닝은요, 시장 위치화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속에 어때요? 우리 회사가 위치한다, 딱 박힌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위치 선점인 거죠. 어쨌든 시장 위치 선점을 이제 하게 되면은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어때요? 높아지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손 다치면 붙이는 밴드 있죠? 일회용 밴드. 일회용 밴드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거 생각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붙이는 메모지. 붙이는 메모지 하면 우리 붙이는 메모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콜라. 아주 압도적인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요, 포지셔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선점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STP 전략도 같이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경쟁사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상품의 요소 이런 것들을 계속 모방을 할 거고, 가격으로 추격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쟁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맞춤 서비스 같은 거, 인프라 계속 구축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대체 불가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은, 여러분이 낮은 나오면 틀립니다. 높은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품 서비스 통합 PSS 전략,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다룬 적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C모듈에요. 서브젝트 1에서 다뤘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요,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품 하나만 가지고는 승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넣어서 융합 상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품화하거나, 제품을 서비스화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요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 중심의 PSS라는 거는 뭐냐면요, 서비스가 중심인 거죠. 뭐를 판매해요? 고객들에게 기능을 판매하는 겁니다. 정수기 예전에는 샀어요. 공기청정기 구매했죠. 근데 요즘은요, 구매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렌탈하죠. 어때요? 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사용성, 기능만 샀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죠. 완전히 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제품의 유지보수 같은 거는 어때요? 공급자가 해주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어때요? 제품의 얘는 서비스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제품의 서비스화. 자, 그 다음에 제품이 메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품이 메인인 경우는 제품 중심 P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사면 AS를 해준다. 이거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중에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아이팟과 아이튠즈. 그죠? 아이팟을 구매하게 되면 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제품 중심의 PSS고요. 얘는 뭐예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융합. 여러분 제품의 서비스화가 되는 것과 제품 서비스가 융합되는 건 다른 의미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PSS는 뭐냐면요. 그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것. 고객에게 결과와 경험의 서비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인쇄업이거든요. 인쇄업.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책 한 권을 제본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쇄를 해야 돼요. 책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뭐 두껍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걸 인쇄해야 한다고 해서 그 비싼 프린트를 구매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사본, 그 제본 그 가게를 뭐라고 하죠? 인쇄 그 가게를 가서 맡겨요. 맡기면은 거기서 이제 해서 어때요? 나는 그냥 책이라는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결과 중심의 PSS다. 그래서 뭔가를 구매하지 않아요. 예, 구매하지 않고 어떤 그 기능만을 이용해서 내가 결과물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결과 중심의 PSS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우리 드디어 어려웠던 C모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제 영상을요. C모듈 때문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A, B는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서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C모듈만 학원 어떻게 갈 수 없나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는 하거든요. 혼자 독학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 핵심 위주로만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는 잘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댓글 발견하면은 또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